지난 두 편에 걸쳐 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혁명적 아이디어, 블록체인의 놀라운 기술, 하지만 동시에 속도, 변동성, 에너지 문제 같은 한계도 봤죠? 그런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곳, 바로 거래소의 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3갭 20억 달러, 우리 돈 약 42조 원이 증발했어요.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FTX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운트곡스, 쿼드리가 CX, 셀시우스, 보이저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거래소가 무너지고 투자자가 돈을 잃고 또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고 다시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거래소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가 위험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지금 안전한가요? 오늘은 거래소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금 중단의 전조 증상, 고객 자산 유용의 실체,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 방어 전략까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한 기사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FTX의 재무제표를 폭로한 거예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FTX의 자매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토큰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코인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기가 찍어낸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사라집니다. 자, 모래성 위에 세운 집인 셈이에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가 보유한 FTX 토큰을 전부 팔겠다고 선언했어요. 신호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FTX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하루에 6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의 뱅크런처럼 거래소 런이 시작된 겁니다.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자산은 괜찮다. 출금에 문제 없다고 트윗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11월 8일 FTX는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고객들은 자기 돈을 꺼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FTX는 고객의 돈을 알라메다 리서치에 몰래 빌려줬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알라메다는 그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고 손실을 봤습니다. 고객의 돈이 증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FTX의 회계는 엉망이었어요. 퀵북스라는 중소기업용 회계 소프트웨어로 수십조 원을 관리했습니다. 내부 통제는 없었고 감사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와 임원 몇 명이 마음대로 고객 자산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11월 11일 FTX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세계 2위 거래소가 9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130만 명이 넘는 채권자가 생겼어요.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11월 사기와 자금 세탁 등 6일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FTX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FTX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FTX 이전에도 거대 거래소들이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가 파산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어요.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처리했죠. 어느 날 갑자기 출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85만 비트코인이 사라졌다고요? 당시 가치로 4억 5천만 달러, 지금 시세로는 수십조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CEO 마크 카펠레스가 고객 자산을 유용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죠? 수년간 몰래 고객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1월 캐나다의 쿼드리가 CX가 무너졌습니다. CEO 제럴드 코튼이 인도 여행 중 갑자기 사망했어요. 문제는 오직 그만 거래소의 콜드월렛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억 9천만 달러어치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튼은 고객 자산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자, 가짜 계좌를 만들어 거래했고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일부는 코튼이 실제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해요. 2022년 7월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은행처럼 이자를 준다며 고객을 모았던 대출 플랫폼이었어요. 연 18% 이자를 약속했죠. 말이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자를 줄 수 있었을까요? 네, 고객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가 잘못되자 지급 불능이 됐어요. 수십억 달러가 묶였습니다. 2022년 7월
보이저 디지털도 파산했습니다. 쓰리 에로우즈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펀드가 망한 겁니다. 고객 돈 수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쓴다, 위험한 투자를 한다, 투자가 실패한다, 출금을 중단한다, 파산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본다. 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은행과 거래소를 비교해 봅시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그 돈을 대출해 줍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찾으러 가면 바로 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행은 모든 돈을 대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항상 금고에 보관해요. 그래서 이걸 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철저히 감시해요.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본 건전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합니다. 거래소는 어떨까요?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맡기면 거래소 지갑에 보관됩니다. 화면에는 올 BTC 보유라고 표시돼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래소가 진짜 여러분의 1비트코인을 따로 보관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고객의 비트코인을 한 지갑에 섞어 놓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1BTC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적힌 숫자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감독 기관이 없으니까요. 정기 감사도 없고, 네, 자본 건전성 규정도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도 당연히 없어요. 거래소는 이론상 이렇게 작동해야 합니다. 고객이 1비트코인을 맡기면 거래소는 정확히 1비트코인을 보관한다. 고객이 출금하면 그 1비트코인을 바로 준다. 간단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거래소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그냥 놔두지 말고 뭔가 해볼까? 대출해줄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고객들은 모를 겁니다. 어차피 화면의 숫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은 동시에 출금하지 않습니다. 은행처럼요. 은행도 모든 예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굴려요. 거래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 찾으러 오진 않을 거야. 평상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일부 고객이 출금해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하면 거래소는 멈춥니다. 실제로 가진 게 화면에 표시된 것보다 적으니까요. FTX가 그랬습니다. 고객들이 몰려와서 동시에 출금하려 했어요. FTX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라메데 빌려줬거든요. 출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더 무서운 건 이걸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는지, 80%만 있는지, 50%만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공개한다 해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감사가 없으니까요. 은행은 법으로 강제됩니다. 지급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해요. 거래소는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양심에 맡깁니다. 양심이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역사가 답을 보여줍니다. 마운트곡스, 쿼드리가 CX, FTX 모두 양심을 잃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의 괴리,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거래소의 고객이 1만 명 있습니다. 자, 각자 1비트코인씩 맡겼어요. 그럼 거래소는 총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부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보유 비트코인 찜 1000 BTC. 하지만 실제 지갑을 열어보면 8,000개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0개는 어디 갔을까요? 거래소가 빌려줬거나 투자했거나 횡령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 화면에는 여전히 1BTC 보유라고 표시됩니다. 거짓말이죠? 평상시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루에 100명만 출금한다면 8,000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5,000명이 동시에 출금하려 하면 네,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위험입니다. 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돼요. 하지만 은행은 규제받습니다. 최소 지급 준비율이 정해져 있고 감독을 받고 예금자 보호가 있어요. 거래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쁜 건 거래소가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장부에는 10비트코인이 있다고 적을 수 있어요. 누가 확인하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2019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가 8억 5천만 달러를 잃어버렸어요. 협력 업체가 돈을 먹고 도망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거래소는 파산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비트파이넥스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구멍을 메웠어요. 고객들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뉴욕 검찰이 조사하면서 드러났죠. 생각해 보세요. 8억 5천만 달러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장부와 실물이 달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래소 화면의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금 거래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금을 직접 사고 팔았어요. 금괴를 손에 쥐고 거래했죠. 무겁고 불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내가 가진 금은 진짜 내 거였어요. 그러다 금 보관증이 생겼습니다. 금을 은행에 맡기고 증서를 받는 거예요. 편리했죠. 증서만 주고받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일부 은행은 없는 금에 대한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사기죠. 자, 비트코인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거래소의 약속일 뿐입니다. 언제든 출금하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약속. 저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거래소가 정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비트코인 세계의 격언입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거래소에 맡긴 비트코인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거래소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거래소가 파산하면 그 청구권은 휴지가 됩니다. FTX 고객들이 그랬어요. 자, 화면에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다 써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래소가 위험하다는 신호는 뭘까요? 역사적으로 무너진 거래소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징후들이죠. 이걸 알면 미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출금 지연입니다. 평소에는 몇 분이면 처리되던 출금이 몇 시간, 며칠씩 걸립니다. 일시적 기술 문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변명을 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돈이 부족한 겁니다. 한꺼번에 출금 요청이 몰려와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셀시우스가 그랬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출금이 느려졌어요. 네, 고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출금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 비정상적인 프로모션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자율을 제공하거나 파격적인 보너스를 줍니다. 신규 가입하면 100달러, 예치하면 연 20% 이자 같은 것들이죠. 왜 그럴까요? 새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의 출금을 메우려는 겁니다.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셀시우스가 그랬습니다. 연 18% 이자를 약속했어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자를 줄 수 있겠어요? 신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이자를 줬던 겁니다. 세 번째 신호, 불투명한 운영입니다.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하고 임원진이 숨습니다. 우리를 믿으세요만 반복하죠. 투명성이 사라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FTX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했죠. 그리고 터졌습니다. 네 번째 신호, 규제기관과의 문제입니다. 정부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물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끊깁니다. 자, 건전한 거래소라면 규제를 준수하려 해요. 문제가 있는 거래소는 규제를 피하려 합니다. 비트파이넥스가 그랬습니다. 여러 은행이 거래를 끊었어요.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적신호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임원진의 행동입니다. CEO가 자주 바뀌거나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갑자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내부자들이 먼저 알아요. 회사가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를 보세요. 바하메호와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기부했죠.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네, 고객 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입니다. 문의에 답변이 없고 불만이 쌓이고 직원들이 대량으로 퇴사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인력을 줄입니다. 네, 고객 응대가 형편없어지죠. 일곱 번째 신호, 소셜미디어의 분위기입니다. 트위터, 레딧 같은 곳에서 출금 문제 제기가 늘어납니다. 불안감이 퍼지죠. 처음에는 소수의 목소리였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한두 개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3개 이상 보이면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다리면 늦어요. 출금 중단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왜 거래소를 규제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답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기존 법과 규제가 맞지 않습니다. 증권일까요? 화폐일까요? 상품일까요? 나라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자, 미국을 봅시다.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봅니다. 증권이면 증권법을 적용해야죠. 하지만 CFTC는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이면 상품거래법을 적용해야 해요. 두 기관이 서로 싸웁니다. 관할권 다툼이죠. 그 사이에 거래소는 규제 틈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 은행처럼 감독받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처럼 규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일부 거래소는 아예 규제를 피해 다닙니다. 본사를 케이맨 제도나 세이셸 같은 조세에 피난처에 둡니다. 그것법은 느슨해요. 네, 감독도 약하죠. FTX가 그랬습니다. 바함에 본사를 뒀어요. 왜일까요? 규제를 피하려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2021년에 특금법이 시행됐습니다.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의무화했어요. 일정한 규제가 생긴 거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지 못해요. 정기 감사도 없고 지급 준비금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규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국경입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이에요. 한국 거래소를 규제해도 고객들은 해외 거래소를 쓸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처럼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거래소는 어느 나라가 규제해야 할까요? 모호합니다. 그리고 로비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엄청난 돈을 정치권에 기부합니다. 규제를 막거나 느슨하게 만들려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랬어요. 수천만 달러를 정치인들에게 줬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규제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가 마음대로 합니다. 고객 자산을 유용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파산합니다. 저 투자자만 손해보는 거죠. 은행이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은행은 철저히 감독받아요. 고객 예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본 건전성을 유지해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거래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자, 자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규제가 없다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소를 은행처럼 쓰지 마세요. 장기 보관하면 안 됩니다. 거래소는 사고 파는 곳이에요.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거래가 끝나면 즉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하지만 개인 지갑은 불편해요.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거래소에 맡기면 편하지만 위험해요. 편리함과 안전함 중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큰 금액은 절대 거래소에 두지 마세요. 당장 거래할 소액만 두세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다면 100만 원만 거래소에 두고 나머지는 개인 지갑에 보관하세요. 셋째, 여러 거래소에 분산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한 거래소가 무너져도 전부 잃지는 않습니다. 넷째, 거래소를 선택할 때 신중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 역사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신생 거래소는 위험해요. 최소 3년 이상 운영된 곳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기준, 투명성입니다. 재무 상태를 공개하나요? 독립적인 감사를 받나요? 준비금 증명을 제공하나요? 투명할수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보안입니다. 해킹 이력이 있나요?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콜드월렛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안이 철저한 곳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기준, 규제 준수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나요? 라이선스가 있나요? 금융당국과 협력하나요? 규제를 피하는 거래소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평판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나요? 불만이 많나요? 출금 문제 제기가 있나요? 소셜미디어를 잘 살펴보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출금해보세요. 실제로 돈을 빼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액이라도 출금해보세요. 문제 없이 되면 안전합니다. 자,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적신호예요. 여섯째, 개인 지갑 사용법을 배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하나 사세요. 레저나 트레저 같은 거요. 몇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익히세요.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일곱째,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디지털로만 보관하면 위험해요. 컴퓨터가 고장나면 끝입니다. 여덟째, 욕심을 버리세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현혹되지 마세요. 연 20% 이자?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아홉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암호화폐 뉴스를 팔로우하세요. 여러분이 쓰는 거래소 소식을 주시하세요. 문제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하세요. 열째, 절대 전 재산을 암호화폐에 넣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다양하게 나누세요. 암호화폐는 일부만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기만 할까요? 희망은 없을까요? 일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 업계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준비금 증명, Proof of Reserves입니다. 일부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도입했어요. 자, 정기적으로 보유 자산을 공개하고 제3자 감사를 받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투명성을 높입니다. 크라켄,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증명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자산은 증명해도 부채는 숨길 수 있어요. 완전한 투명성은 아닙니다. 둘째, 보험입니다.
일부 거래소가 고객 자산에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해킹이나 파산 시 보상받을 수 있게요. 하지만 보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전액 보장은 아니에요. 셋째, 탈중앙화 거래소 DX입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죠. 고객이 직접 지갑을 통제하고 거래소는 단지 매칭만 해줍니다. 고객 자산을 거래소가 보관하지 않아요. 유니스왑, 스시스왑 같은 덱스가 있습니다. 장점은 명확해요. 거래소가 고객 돈을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사용이 복잡하고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아직 대중화되기엔 멉니다. 넷째, 규제입니다. 천천히지만 각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MICA라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해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미국도 움직입니다. SEC와 CFTC가 권한 다툼을 하긴 하지만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세집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25년형이 신호탄이었죠. 한국도 규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논의되고 있어요. 거래소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혁신을 막아요. 너무 약하면 투자자를 보호 못합니다. 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만 규제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거래소는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만이니까요. 자,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자기 책임입니다. 거래소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보호하세요. 정부나 규제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을 기억하세요. 네, 은행 없는 금융.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거래소에 맡기는 순간 그 철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비트코인 사용자라면 개인 지갑을 써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거래소의 어두운 진실을 봤습니다. FTX, 마운트곡스, 쿼드리가 CX, 셀시우스. 무너진 거래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고객 자산을 유용했고 투명성이 없었고 규제를 피했습니다. 거래소는 은행처럼 보이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감독받지 않고 예금자 보호가 없고 파산하면 고객이 손해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소 화면의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부와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소를 보관소로 쓰지 마세요. 거래만 하고 즉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큰 금액은 절대 거래소에 두지 마세요. 여러 곳에 분산하세요.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출금해 보세요. 개인 지갑 사용법을 배우세요.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무엇보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FTX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셀시우스도 그랬어요. 그리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을 기억하세요.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거래소 리스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고래와 시장 조작,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거래소에서 출금 문제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개인 지갑을 쓰시나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거래소도 정부도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겁먹지는 마세요.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